제가 강조하는 것은 요겁니다. 자치분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치분권은 조선시대 봉건시대의 자치분권을 다시 하자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민주주의 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1987년 6.29 선언을 보면 6.29 선언은 뭔가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뭔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민주주의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나 학생들이었는데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넥타이 부대들도 이제 민주주의를 하자 하고 거래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독재자들이 이거 우리가 도저히 버틸 힘이 없구나. 그래서 어디서 출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가 도망갈, 우리가 살아남을.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6.29 선언이라는 걸 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핵심적인 6.29 선언의 7가지 핵심이 뭐냐면 뭐 대통령 직선제, 언론 자유, 뭐 정당 활동 보장 등등등등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시민혁명이 어떤 유혈혁명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도 명실상부하게 제5공화국이 끝나고 제6공화국으로 가면서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6.29 선언 중에서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게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6.29 선언의 내용을 지금 다시 보신다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그때 들어있었나? 그게 왜 들어갔지?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중앙 집권, 군사 독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중앙 집권 체제를 바꿔야 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지역 간의 분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여기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 대통령 직선제나 정치범 석방이나 기본인권 신장이나 언론 자유나 정당 활동 보장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방자치는 아직까지도 미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완의 과제라면 이걸 빨리 왜 이렇게 그 미완의 과제로 남겨놨느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되려면 지방자치를 해야지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저뿐입니다.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나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느냐, 무시하느냐, 외면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 정부, 그러니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관계없이 역대 정권들은 주요한 공약, 정책 공약으로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갈려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정치적 사안으로 유일하게 보수와 진보가 차이가 안 나는 영역이 있다면 지방 분권에 관한 거예요. 민주당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하겠다고 하고 바른미래당도 하겠다고 하고 다 하겠다고요. 그래서 지난 그 대선 때 그 5개 정당 후보의 지방 분권 관련 주요 공약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차이가 없냐면 하도 차이가 없어서 TV 토론을 하는데 소재가 될 수 없었어요. 서로 차이가 있어야 논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 정책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라는 이유로 작년 봄에 지방분권 개헌안, 그래서 여러 가지 개헌안이 만들어졌는데 지방분권 개헌안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표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들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여론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 68.1%가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한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가 지방분권 국건대에 왜 기재부 너희들이 다 틀어지고 하고 있느냐. 우리 지역에서 걷는 세금은 우리가 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넣자라는 거에 대해서 70%가 지지를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개헌안이 있었는지도 국민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지방분권이나 지방분권의 그 화두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서울에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서울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서울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야 된다. 수도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인구가 중앙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얘기죠. 지방이 소멸한다. 마치 우리 신체의 한 다리나 팔이 하나가 잘라져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랭킹도 매겨요. 어느 시군이 지방 그 소멸 1순위인가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착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착각의 시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착각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어볼 겁니다. 착각하고 계신지, 착각하지 않고 계신지. 자, 5명 공통점 뭔가요? 대통령. 네. 역대 대통령. 또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보다 더 좁은 부류로. 대통령인 동시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고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같은 공통점이에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지난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5명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이 11명이 다 공통점입니다. 서울? 제가 이제 주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서울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 출신이 아니다라면 무슨 뜻이에요? 지방 출신이다라는. 지방 출신. 그래서 표준말도 못 쓰고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민들은 우리 충청도 사람이 이 중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충청권 홀대론 이런 것들을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에 나서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방 출신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청문회를 거치고 해서 장관, 총장, 감사원장 이런 권력기관들의 수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고 나서 언론에서 보도한 겁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뭘 봤냐면 이런 그 4대 권력기관, 감사원, 검찰 뭐 등등까지 포함해서 지역별로 그 비율이 잘 정해져 있는지, 또 장차관들 출신 지역도 지역별로 잘 배치가 돼 있는지 이걸 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출신 지역별로. 출신 지역별로 골고루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장관, 어느 특정 지역 출신만 몰아서 장관을 한다면 나라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왕이면 출신 지역을 골고루 해서 그 사람들이 장차관도 하고 무슨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나라 일을 균등하게 골고루 할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들죠? 그런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 출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살고 있는 지역. 살고 있는 지역. 그렇죠.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디 출신이냐가 어디 사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신지를 따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지방소멸 얘기 나왔는데, 지역살 얘기는 누가 해줍니까? 그 지역 사람이 해줍니까? 그 지역 출신 잘 나가는 사람이 해줄까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데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 자기 살고 있는 곳에도 지금 생존하기 힘든데 내 고향까지 돌아볼 겨를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인가만을 지금 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이건 지난 100년의 역사, 아주 예외적인 100년의 역사,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역사.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전 사람은 장관은 돼서는 안 된다, 될 수 없다. 대전 출신은 장관을 해야 된다. 충청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장관을 할 수 없다. 근데 충청도 출신은 장관을 해야 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의 고향을 중시하고 고향에 더 몰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100년 동안 이주의 시대를 살았다. 이주의 시대. 무슨 얘기냐? 제가 앞에는 빠뜨렸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이주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농들도 땅을 잃고, 지주도 땅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지금의 조선족,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들,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 다 이런 식민지 지배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고향을 버리고 이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주는 무엇이냐? 남북 간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주로 이제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주는 무엇이냐? 이제 60년대, 70년대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촌 향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전이 고향이신 분들은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대전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그래도 많으신 편이네. 네. 제가 작년인가 경기도 안양에도 이런 강의를 하러 가서, 경기도 안양이 제 처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친숙한 곳이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안양이 고향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하면서 안양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안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같은 동양 사람들처럼 좀 지역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요. 다 신도시 개발하고 나서, 평촌, 삼본 신도시 개발하고 나서 이사한 사람들이라
옛날에 지명도 모르고 옛날에 자기네 집 아파트 있던 곳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이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대전도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곳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가 애국가, 그 다음에 또 뭐 불러요? 아리랑, 그 다음에 고향의 범, 나의 살던 고향은. 근데 이거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친대요. 교과서에서 빠졌답니다. 대부분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에서. 그래서 제가 청소년 교육 담당하는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안 가르치시냐고. 고향의 봄이라는 게 교과서에서 빠졌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 그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한번 불러보래요. 그 모르는 사람 없죠. 나의 살던 고향은 뭐예요? 그렇죠. 나의 살던 고향이 꽃피는 산골인 애들이 요즘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정서에 안 맞는다는. 우리는 그런 고향의 노래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동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이 1930년대생들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부르던 노래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에요.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1970년대까지 나오나 있을 때까지. 그만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많고 여러분들 친구들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갔어요. 21세기는 이제 이런 고향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10대, 20대들은 고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부모가 있는 곳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부모도 없고 자기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곳에 가서 정착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즘 추석이나 설 연휴 때는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요. 텔레비전에서는 뭐 그냥 그 시골의 노부모를 찾아서 몇 시간 몇 시간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나오지만 대부분 부모님 가서 잠깐 당일날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아니면 그것도 저기 하면 우리 같이 이번 연휴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 가자라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 과거의 연휴는 고향 가는 길이 멀어서 오래 놀았다면 고향 가기가 힘들어서. 고향 가기 힘들었죠. 대전발 0시 50분. 여기 대전에서 0시 50분에 뜨는 버스는 용산에서 6시 출발하던 겁니다. 지금 KTX 타면 1시간이면 오면 되는데 완행열차 타면 5시간이나 걸렸어요. 그것도 표 구하기가 힘들고. 근데 지금 중국의 춘지에처럼 긴 연휴를 줘서 고향에 가라고 연휴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건 아니죠.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좀 길게 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휴식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의 시대도 이제 정착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면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안 옮겨가죠. 그래서 대전이 살기 좋은데 대전보다 살기 힘든 세종으로 이사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전보다는 세종이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사가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빈곤하고 일자리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공산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인민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일자리가 있고 생존하기 좋고 가정을 꾸리기 좋은 곳으로 계속 이주했다라는 겁니다. 3세대, 100년에 걸쳐서. 아주 예외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격변의 시대.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난 100년 전에는 여기보다 더 살기 좋은 나은 곳이 어딘가 있어서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착을 하면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없어졌다. 대전에 살기 힘들다고 서울 강남으로 이사 가봤자 사는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쭉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착시대라고 하는데, 이 도표는 뭐냐면, 미국의 도표입니다. 미국도 지난 2008년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했는데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일자리가 없는데 어느 지역은 사람이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경제 효율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집 때문이다. 집.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 내가 이 집을 팔고서 손해보고 또는 이득보고 판 다음에 새 직장, 다른 지역에 있는 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사는 바람에 자기가 산 집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미국 사회도 노령화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흔히 미국 하면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하고 땅덩어리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뭐 명절 때 한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한번 모이려면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차를 뭐 몇 시간씩 타고 가서 힘들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부모님 잠깐 만나서 인사한 다음에 다시 비행기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게 우리 영화를 통해서 스테레오타입 정형화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성장해서 독립가구로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자기네들 부모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여기서는 엄마만을 따져. 너 엄마랑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너희 어머니 모친과 자동차로 30분 거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성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30분 이상,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같은 지역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모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크게 멀리 벗어서 나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미국을 조사했는데 5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정착 시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젊은 학부모들도 우리 애는 키워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대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서울 가서 살아야 돼. 뉴욕 가서 살아야 돼. 런던 가서 살아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대전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대전에서 살아야 돈도 벌고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잘 유지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핸디캡들이 많아지는. 무슨 얘기냐? 친구들도 적어지고 지리적인 정보도 좀 적어지고 휴먼 네트워크도 적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착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정착 시대가 이제 됐다라는 징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지방자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윤택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건데, 윤택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살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서울로 무작정 상경할 수도 없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충남 아산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 충남 학생들이 한 30% 됩니다. 이 학생들이 딜레마예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충남 학생이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큰 부담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가려고 했어요. 적은 월급을 받고라도 일단 서울 대도시에 가서 직장을 구하고 일을 시작하는 걸 학생들이 선호했어요. 근데 요즘은 망설이는 학생과 부모들이 많아요. 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 가서 직장을 구했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천안이나 아산에서 부모님들과 3, 40평짜리 윤택한 깨끗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서울 가서 직장 잡으면 고시원에 살아야 돼. 옥탑방에 살아야 돼. 아니면 1시간, 2시간 출퇴근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돈을 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미래가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하느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서울로 간다라는 게 이제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보장 못한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모델을 이제 버리고 우리가 앞에 봤던 5명의 대통령과 5명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그런 모델이었어요. 깡촌에서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처에 나가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델이 이제는 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살기 좋고 안전하고 윤택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라. 이게 지방자치고 주민자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만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생존 조건을 윤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왜? 그럼 무슨 얘기냐? 대부분 국가가 멸망하는 또는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간의 불균형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이 깨지면 싸워요. 못 사는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못 사는 지역이 잘 사는 지역으로 침략을 하거나 아니면 갈라서겠다고 하거나, 그럼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려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 간 모두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이 이제 90년대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걸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왜 안 됐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정부,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정부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지방자치나 지역자치를 하려면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행정부처만 있으면 되나요? 언론도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지방정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정치를 하는 정당도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권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 규모만 작지만 똑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영역으로 지금 매우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방자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명과 암이 있는데,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아까 보면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굉장히 많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대표적인 게 그게 어느 때 높아지냐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기초의회 의원들이 뭐 어디 해외 연수 가서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사람들 왜 비싼 월급 주고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래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팽배합니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미탁 태풍이 와가지고 제가 충남 아산에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산 밑에 살고 있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 위에 걸치고 도로가 패여져가지고 차는 못 다닐 정도가 아니었는데 좀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산시 민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이러니까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콜센터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받아 적더니 몇 분 있다가 문자로 당신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와서 깨끗이 정리해 주셨어요. 전 솔직히 이거 시에서 언제 해줄지 몰라서 내가 이거 사람 사가지고 우리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대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는 지방자치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해외여행 가가지고 스캔들이나 일으키고 여러 가지 비리나 있고 이런 것처럼 이제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데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금 자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는 주된 이유는 이 정치화됐고 정치 독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치의 영역이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지역의 일을 결정을 하는, 그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됐든 뭐 주민소화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자치도 이제 선거의 일환으로서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도,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자치, 이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의회 의원 하시는 분들, 정당 공천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는 거의 당선되지 않으니까 정당 공천 받아야 되죠. 정당 공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있을 4월 총선에 자기 정당 후보자들을 위해서 몸 바쳐서 선거운동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이건 제가 독립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공천비리나 뇌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선거를 자치의 의미를 퇴색화시켰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시군구 의원이라도 정당 공천을 하지 말자. 정당 공천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정당원이 돼야 되죠. 정당원이 된다는 것은 그 정당의 규칙과 그 정당의 정강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할 때는 이런 정당의 정책이나 정강과 무관하게 생활정치로서 지역사회에서 위한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보수고 진보고 굳이 갈라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논리에 우리 후보자들도 선거 때 되면 다 동의를 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기초의원 정당 공천 때 폐지하겠다고 한결같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때가 돌아오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꺼내요. 아무도. 왜? 지방자치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쉽고,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런 지역
지방자치 기초위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기초위원을 정당 공천을 안 하면 우리는 선거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일이 돼서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뭐 도덕성이다, 공약이다. 소속 정당은 13.5%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어땠어요? 다들 묻지마 투표. 그 많은 후보들 다 누군지도 보지 않고 대부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몰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크게 무의미해졌고 그러면 이제 행정만 있고 지역의 정치도 없고 또 시민사회가 있는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한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시민운동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민단체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가 하는 원래 시민단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시민단체입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시민단체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가 정치인의 생리를 보면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표. 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인들은 당선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재선이랍니다. 다음 선거. 그래서 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표를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표를 많이 받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 그럼 무슨 얘기냐? 표가 적게 나올, 정말 지역사를 위해서 해야 할, 그렇지만 별로 자기가 득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안 한다라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4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절대 다룰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슈퍼 태풍이 오고 지금 농촌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등등등등 엄청난 지금 재앙이 닥쳐오고 있지만 정치인들 관심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된 이유는 표와 연결되어 있지 않겠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단체는 그 국가체제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하느냐? 정치인들, 표에 매몰된 정치인들이 외면하는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는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과 보조들을 맞춰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줘요. 또 지역에서는 그나마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중앙에 가서 일을 하지만 지역에서는 별로 일을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에 특히 우리 참여자치, 지방자치를 하고 나면서 참여자치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생겼어요. 전국 각지에. 그래서 아까 말한 주민 참여 예산, 주민 소환, 의정, 감시 아마 여러분들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는데 그게 95년 민선 1기 지방자치 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잘 된 사례로 소개하는 걸 자치분권대학에서도 못 봤어요. 그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전공, 그래서 안 되는 걸 이제 제가 신문방송 언론학자로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10분, 요거만 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언론, 소통, 이해 문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자치분권, 참여자치 이런 것들은 참여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 참여한다라는 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태극기 시위나 촛불 시위, 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주권자들의 참여 행동이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태극기 시위 해가지고 뭔가 달라지고 촛불 시위하고 하니까 뭔가 달라져요. 위정자들이 긴장을 하고 아 이게 국민들의 뜻이구나. 그래서 대통령을 쫓아내야 되겠다. 법무부 장관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위를 우리가 하나의 참여 행동으로 본다면 근데 이 참여 행동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긴 하는데 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요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것도 순서대로. 이 순서가 깨지거나 없으면 참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에 밤 8시에 이런 데 와서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분명히 참여의 단계를 거친 겁니다. 강의 참여라는 참여의 단계. 무엇이냐? 정보 습득. 충남대학교에서 누가 어떤 강의를 한다라는 정보도 없었는데 오늘 우연히 와서 듣고 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정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치분권대학에서 홍보자료도 많이 보내고 플랜카드도 걸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는데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셨죠? 어떻게 왔느냐? 뭐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뭔가 잘못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치분권대학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정보를 습득했을 때 이건 나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구나. 내가 내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볼 만한 분야라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근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많고 제가 알기로는 77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명 분들은 못 오셨어요. 관심 있다고 다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여건들도 있지만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공감이나 반대, 태극기 시위나 촛불 시위, 서초동에서 하던 광화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공감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뭘 반대하면 그때 사람들이 결국 참여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참여 행동의 단계예요. 그럼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자치분권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자치분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정보 습득, 자치분권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기 때문에 한 달에 한 권, 그래도 전에는 한 달에 한 권 정도 했는데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1년에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고를 하나 탈고해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출판사들이 망해가지고 책을 출판할 출판사가 없어요. 뭘 이용합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이용하죠. 휴대전화, 핸드폰. 거기에 대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던가요?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관심, 공감, 반대로 갈 여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당위론적으로는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대부분의 국민 70%의 국민들도 우리나라는 지역 불균형이 심하고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고 민주주의 국가는 지방분권하는 국가라는데 우리도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당위론적으로 얘기할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자치분권의 상태가 어떤지 왜 해야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게 목말라서 이 자리에 오신 걸 거예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요 단계입니다. 정보 습득 단계. 정보 습득 단계가 차단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언론에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언론은 자치분권을 싫어하는, 자치분권이 마뜩지 않은 가장 강력한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자치분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언론, 힘 있는 언론. 지방분권이든 지방자치든 주민자치든 결국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것이 뭐 재정이 됐든 정치가 됐든 사회 문화가 됐든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단계에 정보가 있어요. 정보. 여러분들이 얻는 정보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대부분의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위주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어떤 뉴스를 입수했지만, 이제는 60대, 70대까지도 전부 다 이제는 다 핸드폰, 유튜브 등등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로 이제 24시간 신속하게 제때 뉴스를 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이 청소년들은 주로 게임에 중독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거의 다 뉴스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바로 이제 다시 나가가지고 무슨 새로운 뉴스 없나, 가족들로부터는 새로운 카톡이 없나, 문자가 없나, 이것도 뉴스고, 다음이나 네이버도 체크해보고, 날씨도 체크해보고. 그래서 이런 그 뉴스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의존하는데요. 그러니까 뉴스가 대부분 우리가 얻는 중요한 세상 돌아가는 일, 그런 뉴스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뉴스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재명. 어디 도지사예요? 경기도지사. 경기도민 손 들어보세요. 경기도민이신 분 없죠? 근데 누군지 다 알죠? 제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제가 충청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학생들 대부분이 충청도지사가 누군지 몰라요. 경기도지사가 누군지는 알아요. 경기도지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또 잘 알아요. 왜 유명해졌어요? 자, 스캔들로 유명해졌죠. 그 지난 대선 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왜 경기도지사, 부산 사람도 그렇고, 대전 사람도 그렇고, 충청도 사람도 그렇고,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 이유는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만 계속 나오니까. 대전시장은 안 나오고, 충남지사는 안 나와도 경기도지사는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뉴스는 아까 제가 여기서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여기서 돈 내고 뉴스를 보는 게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돈 내고, 구독료를 내고 보는 뉴스. 뭘 보세요? 신문. 집에서 종이신문 구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여긴 그래도 거의 한 10%가 넘는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에 이제 막 신문이 뭐 조중동, 안티 조중동, 안티 조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뭐 신문 구독하라고 6개월 공짜로 해주고 이삿짐도 날려주고 자전거도 주고 선풍기도 주고 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신문 구독률, 가구 구독률이 70%였습니다. 70%. 사실상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다 한 30%는 1인 가구나 노인 가구들.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다 신문을 보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30년 지나면서 그게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입구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거의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종이신문은 돈을 주고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뭘로 옮겨갔어요?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스마트폰에서 돈 내고 보는 신문이나 방송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공짜로 보여요. 그러면 신문사나 방송국은 뭘로 먹고 살아요?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주면. 그렇죠. 광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광고 수익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광고 수익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언론사의 이 장 첫 번째 원칙은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많은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많은 뉴스. 자, 그래서 이 뉴스란 무엇이 뉴스이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음주운전 사고 뭐 아마 한 평균 치면은 한 30여 건이 전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떤 음주운전 사고는 뉴스가 되고 어떤 음주운전 사고는 뉴스가 안 돼요. 같은 대학 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해도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하면은 내일자 일면에 실릴 거고 어떤 대학 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장호순 교수가 오늘 가다가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뉴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맞죠? 조국 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다 나오겠죠. 조국 교수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뭐 간신히 면허 정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치가 법무부 장관에서 사실상 쫓겨나서 기분 나빠가지고 술 한잔 했다 친구들이랑 그래서 운전을 했다. 그래서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뉴스가 될 거라는 거죠. 장호순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어도 그런데 뉴스라는 매개체는 제가 알기로 꺼리를 자, 그런데 장호순 교수가 조국 교수가 음주운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누구예요? 저를, 나의 가족들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등등등등. 내일 수업이 없을 수도 있어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장호순 교수의 명강의가 이제 못 듣는다 아석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노발대발을 할 테고 또 사고 쳤네 이러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뉴스라는 것은 똑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람마다 뉴스의 가치가 중요한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앞에 두 분 앉아 계신데 나이 또래도 비슷한 것 같고 성별도 같고 같은 대전에 살고 뭐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가정을 해서 실직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뭘까요? 실직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뭐예요? 취업에 관한 뉴스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 뉴스하면서 좀 취업 동향이 뭔지 요즘 일자리가 어떤지 뭐 등등등등 보실 거예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무슨 일자리 정책을 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실 테고 등등. 그러다가 요분은 지금 취업이 되셨어요. 어제. 네. 이분은 아직 계속 구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분에게도 취업 뉴스가 중요한 뉴스 될까요? 취업을 한 순간 취업 뉴스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뉴스. 쓸모없는 뉴스가 있어요. 어제까지 정말 중요한 뉴스였는데 오늘 내가 처지가 달라지면서 중요하지 않은 뉴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뉴스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뉴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각 사람마다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중요한 뉴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국 뉴스의 음주운전이 중요한 뉴스지만 저희 집사람에게는 자기 남편의 음주운전 뉴스가 훨씬 더 중요한 뉴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중요한 뉴스가 다른데 문제는 무엇이냐? 각 사람마다 중요한 뉴스들을 사람마다 다르게 줄 수 없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 식당에 같은 데 가면 여럿이 친구들과 식당에 가면 나는 설렁탕 먹고 나는 냉면 먹고 나는 뭐 김치찌개 먹고 5명이 갔는데 5명이 다 각자 자기 먹고 싶은 걸 시켜요. 메뉴판에 있는 거. 우리 시킵니까? 아니면 좀 조정을 합니까? 왜 조정을 해요?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먹고 연기를 해요. 식당 주인 때문에. 그럼 식당 주인은 손님들이 오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왜 손님들이 와가지고 각각 다른 걸 시키면 눈치를 주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왜 그래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똑같은 메뉴를 한꺼번에 시키면 훨씬 이윤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각각 다른 걸 시키면 그 재료들 다 있지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윤도 별로 많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눈치를 주고 그 눈치에 익숙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벌써 이상 내가 시켰는데도 다른 걸 시키면 눈치를 줘요. 내가 시킨 거 시켜서 같이 먹어서 빨리 나오게. 뉴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뉴스도 각각 자기가 필요한 뉴스가 각각 다른데 그걸 각각 다른 뉴스를 맞춰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뉴스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뉴스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은 뉴스가 뭐가 있느냐? 이걸 지난 200년 동안 세계의 언론사들은 항상 찾아냈습니다. 한 사람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뉴스의 가치가 없고 조회수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뉴스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언론사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6가지 기준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뉴스는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만드는 건가요? 뉴스는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진열대에 올려놓지 않으면 뉴스가 안 돼요. 조국 교수가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뉴스를 올리지 마. 또는 언론사에게 보이지 않게 잘 숨어 있다면 뉴스가 아니라. 대표적인 홍콩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 사람들에게는 큰 뉴스가 아니에요. 왜?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뉴스는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뉴스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한 게 6가지 기준입니다. 6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6가지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일단 오늘 뉴스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시 뉴스를 하면 9시 뉴스에 꼭 우리 흔히 꼭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몇 개 정도의 뉴스를 할까요? 40분 정도 하면 하나에 1분 내지 1분 30초예요.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럼 KBS 9시 뉴스가 9시부터 9시 40분 날씨 뉴스 하기 전까지 하는 거는 한 25개에서 30개예요. 큰 뉴스가 하나 있으면 아예 한두 개로 다 그냥 때우는 적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아주 단순히 산술적으로 하면 한 30명 정도의 기자들이 만든 뉴스만 뉴스가 돼요. KBS 전체 기자 500명이 그날 하루 나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의 특파원까지 나가 있어가지고 다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 500개 내지 1000개의 꼭지가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30개만 선택된다라는.
그래서 어떤 걸 30개를 선택하느냐? 이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건 KBS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뭐 BBC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의 6가지 기준에서 요 있는 3가지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 쓸모가 있는 것, 유익한 것, 인생을 살아가는데 효율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보성 가치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 3가지는 쓸모가 딱 1가지. 재미있는 것. 재미있는 것. 그래서 이 영향력, 근접성, 시의성. 영향력이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저희 집사람이 조국 뉴스의 음주운전 사고보다 장호순 교수의 음주운전 사고에 더 민감한 것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일수록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장호순 교수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걸려가지고 음주운전하는 뉴스가 나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 친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의성이라는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신속하게. 그 다음에 갈등성, 신기함, 저명성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대표적인 게 갈등성. 그래서 어젠가요? 북한에서 월드컵 축구 남북한 경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그 기이하게 경기를 했다라는 뉴스보다 그 와중에 또 남북한 뭐 선수들이 싸웠다 하는 게 뉴스가 됐어요. 뭐 싸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갈등, 사람들은 갈등 싸움에 주목을 합니다. 그걸 재밌어 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싸움 구경, 불구경은 돈 주고도 한다. 그것도 이제 인류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싸움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여기서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것,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한 것을 직접 목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신기한 걸 직접 목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신기한 걸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명성, 유명한 사람, 조국 교수같이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하지만 장호순 교수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그 사람은 지방대 교수 뭐 이름 없는 사람이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고 뭐 이제 이러면 그러면 나 그 교수 전에 강의 들었어 이제 이러면서 아는 척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저명하고 열심히 훌륭한 학자들은 TV에 안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흔히 우리가 알기에는 어떤 대학 교수인데 텔레비전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뉴스는 6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태풍에 관한 뉴스. 태풍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저는 미탁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왜? 우리나라에게 왔으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기비스인가 무슨 허기비스는 우리나라로 안 오고 일본으로 갔으니까 그냥 해외 외신 정도로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왔다면 24시간 생방송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태풍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태풍이 저쪽 필리핀 근처에 있을 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제주도 남쪽 해상 얼마 왔다. 그 다음에 서해안 어디로 왔다. 점점 가까워 올수록 뉴스의 빈도가 높아지죠. 왜? 우리가 영향이 직접적으로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뉴스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뉴스에 관심을 많이 보이느냐? 뉴스도 무한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9시 뉴스 과거 지금도 뭐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텔레비전 뉴스의 편리함은 그냥 9시에 또는 8시에 텔레비전 켜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보여주는 순서대로 보면 돼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찾는 피곤함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언론사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뉴스를 과거에 9시 뉴스를 보거나 종이신문을 봤을 때는 일단 신문에 인쇄된 것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보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에게 필요하고 관심 있는 것만 골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우리 정보 습득과 관심 얘기했는데 관심 없는 뉴스를 클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관심 없는 뉴스를 고의로 알면서 클릭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빠져나가야죠. 얼마나 바쁜데.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제 뉴스를 주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골랐다라는 거. 쉽게 KBS로 비교한다면 과거 KBS에서는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40분까지 한 15개 정도로 순서대로 딱 보여주면 이제 그냥 순서대로 봤는데 이제 국민들이 KBS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분야별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그래서 한번 그렇게 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AI가 알아서 다 찾아서 보내준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뉴스. 자,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독료도 받지 못하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또 광고로 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광고하면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광고 영업을 하는 회사가 뭔지 아시는 분? 광고 수입이 제일 많은 회사,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광고 수입은 KBS, MBC, SBS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신문사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다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가던 거였어요. 이게 다 네이버로 간. 자, 이렇게 되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KBS, MBC 뭐 신문사는 말할 것도 없고 KBS, MBC 지금 적자가 몇백억씩 지금 누적이 되고 적자를 타개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방송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국부터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충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전에. 근데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KBS가 광주에 있고 목포에 있고 순천에 있어요. 그래서 목포 순천에 있는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적자를 줄이겠다고. 그 부분을 일단 옆으로 얘기해. 어쨌든 언론사들이 제일 어려우면서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뉴스가 뭐냐? 그걸 찾아내려면 사람들이 어떤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봐야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사 중에서 드물게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나가는 언론사들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경제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영국의 로이터 통신사라는 통신사가 있었는데 이 통신사는 해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루다가 자회사를 챙겨가지고 고급 경제 정보, 경제 뉴스 이런 것들을 유료로 배포하는 이런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벌은 돈의 일부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기금으로 내서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매년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 자료에도 뭐 데이터들이 있는데 각 국가별로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 어떤 뉴스를 이용하고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일단 언론사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가 무엇이냐. 그래서 관심 있는 걸 일단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할 테니까. 관심이 없는 걸 클릭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6개국은 OECD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겹치지는 않지만 서방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56개국 평균치를 재봤더니 제일 관심이 많은 뉴스가 무엇이다? 지역에 관한 뉴스.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뉴스 가치 중에서 근접성, 자기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체 평균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미디어, 디지털 선진국이면서 미디어의 특징, 늘 미디어를 달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고 뉴스를 이용하지만, 유독 이용하지 않는 게 지역 뉴스, 지역 언론, 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언론사를 선택하는 걸로 바꿨죠. 그래서 다음에서는 이제 여러 뉴스를 초기 화면에 보여주는데, 네이버는 그런 화면은 저 뒤에 가 있고, 제일 먼저는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대전 시민들이니까 대전의 언론을 선택하신 분 계세요? 대전일보나 충청투데이나 대전 MBC나 대전 KBS나. 오늘 아침 다음 뉴스에서 대전에 관한 뉴스 나왔나요? 어제 나왔나요? 그저께 나왔나요? 그러면 대전에는 뉴스가 없나요? 대전 사람들은 뉴스 없이 살 수 있나요? 대전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나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 안 드려서는 중앙방송, 중앙언론. 그래서 중앙이라는 것은 서울 사람들. 우리가 중앙이라는 표현을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중앙이라는 표현은 매우 권위주의적인 표현이죠. 중앙이 있고 대신 중앙과 대비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이 있고 지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사회고 수평사회입니다. 중앙과 주변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역으로 균등하게 구분돼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균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자,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적어도 우리가 언론 정보 습득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정보 습득하기가 어렵다. 정보 습득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없다? 관심이 없다. 언론 지역의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뉴스를 만들어 준다 해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클릭도 하지 않고. 그럼 지역의 언론사들이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못 벌어요. 그러니까 MBC든 KBS든 신문사든 방송이든 다 그냥 보도자료 베껴서 읽어주는 거예요. 현장에도 보내지 않아요.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나 앉혀주고 보도자료 같은 거 읽어요. 그냥.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차라리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를 보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역에 정보가 없다. 또 중요한 것, 그래서 지역의 어떤 권익을 대변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지방재정 얘기했죠? 그 지방의 재정 비율 늘리고 우리 지역에 돈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려면 누가 해줘요? 일단 목소리를 내야 되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가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못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언론의 특징은 37번. 예. 언론은 여러분들이 글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옆에 쥐고 있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뭔지, 오늘 날씨가 뭔지 체크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항상 같이 사는데, 근데 우리가 이용하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언론은 매일매일 이용하지만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대부분 간과를 하는 건데, 무엇이냐?
수입도 불가하고 수출도 불가한다라는 거예요. 수입도 불가하고 수출도 불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신문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내에서 안 팔리면 해외에서 갖다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 지역이나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저쪽 청주에 가서 팔리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부산일보 여기 갔다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뉴스 상품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뉴스 상품은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구역을 벗어나면 못 팔아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개척이 불가능해요. 대신 장점도 있죠. 신문 중국 신문 사다 수입해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질 좋은 미국의 신문 수입해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뉴스도 그 지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팔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언론은 각 지역마다, 각 국가마다 존재해야 되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유튜브도 하고 구글도 하지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뉴스를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CNN 미국에서도 5%가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0.1%도 되죠. BBC 우리나라 들어오고 TV5 뭐 지금 여러분들 그 유선 방송이나 케이블 보면 사실상 전 세계 방송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용률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 나라에 여기에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할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왜 CNN을 안 봅니까? CNN에서 우리나라 뉴스, 대전 뉴스를 해주나요? 우리나라 뉴스, 미국에서 지금 뭐 민주당 후보 토론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상관은 없는 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언론은 상품이고, 아까 말한 대로 상품, 서비스고, 돈 주고 구하는 건데 시장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지역의 정보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야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묘한 착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착각이냐? 일단 보시면 우리가 흔히 수도권 집중도 얘기 많이 할 때 서울이 과밀화되고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게 언론입니다. 유력 언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언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한겨레나 무슨 그 경향신문이나 조중동이나 KBS나 MBC나 다 서울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장 권력 집중도, 중앙 집중도가 높은 게 언론이다. 신문과 방송. 그런 데이터들은 뭐 여러분들 쭉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방송 같은 거 보면 방송 제작부의 거의 90%를, 방송국은 굉장히 많지만 채널은 수백 개가 되지만 그 방송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서울에 관한 것들, 서울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방송들이 있지만 지방 방송들은 철저하게 중앙 방송의 하부 구조, 중앙의 지휘를 받는, 자,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에 같은 경우에 대전의 MBC와 TJB 대전방송과 그 KBS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전방송은 뭐 지역 민방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지만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만드는, 서울에서 만드는 SBS 방송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들은
그 존재감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되어, 언론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유용한 사람들이 있고 아주 불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에게 유용한 언론은 어떤 언론이냐? 권력자에게는 언론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언론이 적은 게 좋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김정은처럼.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적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 우리 뭐 역사를 보면 항상 언론을 탄압하는데 언론 탄압은 뭐 기자들에게 기사를 써라 못 써라 너 이런 기사를 썼으니까 감옥에 보낸다 이런 언론 탄압이 아니라 언론사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언론사의 숫자를 줄이고 기자를 줄이고 그래서 그런 기자들을 감시하고 또는 압력 가하고 해유하기 쉽게끔. 이게 언론 통제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자본에게도 효율적인 언론은 언론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죠. 삼성이 한 언론사 몇 개만 있으면 거기다 광고비 몇 개만 주면 다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사장님과 저녁에 밥 먹으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유용한 언론은 언론이 많아야 돼요. 언론이 많아야 되죠. 각 지역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도 있고 유성구에도 있고 뭐 저 동구에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주의 역사 설명했는데 우리 이주의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평행선으로 가는 게 무엇이냐면 언론 통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일제시대 신문 발행 현황인데 아주 자세하게 몇 부까지 그 신문을 발행했는지 발행 부수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꼼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는 신문을 구독하려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했답니다. 누가 신문을 보는지 경찰이 감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 발행 부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929년과 1939년 두 번에 걸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한반도에는 약 한 25만 명 정도,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우리 2천만이었을 때. 한 1.5%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 인구에. 근데 여기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일문이라고 된 것은 일본어 신문이고 국문으로 된 것은 우리 한글 신문입니다. 어디? 일본어 신문이 많은 건가요? 한글 신문이 많은 건가요? 일본어 신문이 훨씬 많죠. 인구는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 신문들은 어디서 발행됐습니까? 국문 신문들은 어디서 발행됐어요? 경성, 서울에서만. 지방에서 발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믿을 수 없으니까.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반면에 일본인들은 불과 20만 명밖에 안 되는 일본인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신문을 만들어서 정보를 습득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낯선 곳에 왔지만 조선인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쫓겨가면서 허겁지겁 쫓겨가면서 자기네들 재산은 다 가져갔는데 신문을 만들 때 쓰는 윤정기는 가져가질 못했어요. 덩치가 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5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과 중앙이 한 5대5 정도의 비율로 전국에서 골고루 신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군사 독재가 되면서 다시 권력에게 유용한 언론 체제로 바뀌면서 언론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지방에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신문의 숫자, 방송의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 이제 1960년대, 70년대 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문과 방송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매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문을 보는 집들이 늘어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는 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몇 개 안 되던 언론사들은 막강한 영향력과 그다음에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들이 그런 권위주의 시절에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신문과 방송이 6.29 선언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지만 언론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언론의 과거 독점했던 언론 권력의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그 언론들이 중앙에서 막강한 권력들을 행사하고 있고 권력의 특징은 분산을 좋아할까요? 집중을 좋아할까요? 권력은 집중을 좋아해요. 권력은 나누어 주려고 합니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죠. 이번에 검찰 개혁하면서 얼마나 강고하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지키려고 하는지 각 집단들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에 있는 이런 그 권력들이 자치분권한다고 권력을 나눠주겠어요? 스스로 나눠주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치분권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치분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강력히 공감한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언론인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됐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언론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역의 뉴스와 전국 뉴스, 우리 지역의 뉴스와 다른 지역의 뉴스를 골고루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국 뉴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대전지방검찰청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서 가장 지역신문 구독률이 낮고 지역방송의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욱 심화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가 돼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언론은 당연히 전국 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뉴스에 관심을 갖는 건 언제냐? 전국 언론에 우리 지역의 뉴스가 나올 때. 전국 언론이 우리 지역의 뉴스에 관심을 가진 건 어때냐? 아까 있는 것처럼 갈등이나 대형 사고나 신기한 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어떤 중앙에 우리 타 지역의 언론이 우리 지역의 뉴스를 전달할 때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뉴스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뉴스죠. 대부분 사건, 사고, 부정, 부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잘 모르는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얻는 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대, 뭐가 어떻게 됐대. 자, 이런 뉴스만 얻게 되니까 자연히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안 되고 여론 형성이 안 되고 갈등 해소도 안 되고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습니다만 제일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대전 시민, 충청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느끼는 지역에 살면서도 스스로 이류 시민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낙후하다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행복하게 살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분권, 이 언론이 분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 우리가 우리 지역의 우리 언론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뉴스와 정보, 여론 교환, 특히 우리 지역의 어떤 이익, 권익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언론. 제가
자치분권의 문제는 절대로 중앙 언론이 다뤄주지 않습니다. 중앙 언론이 다뤄지지 않으면 누가 자치분권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앙 언론을 지역 언론 위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우리는 너무 전국 단위 언론, 청와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충남도 지사가 뭘 하는지, 대전시장이 뭘 하는지, 아산시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는 이런 그 지역 언론이 전국 언론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바뀐 사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마지막입니다. 요게 뭔가요? 도로 지도책. 이거 아직도 차의 뒷좌석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차의 뒷좌석에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차의 뒷좌석에 있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운전면허는 땄지만 길은 모르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도책을 봐야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책 만든 회사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지도책 지금은 아무도 안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가 필요 없이 우리가 모든 길을 다 훤히 뚫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도책이 사라지면서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내비게이션이었어요. 비용은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거의 지도책에 15배, 20배가량 되는데도 사람들이 기꺼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사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왜 도로 지도책에서 더 비싼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걸까요? 왜 스마트폰 지도를 이용합니까? 실시간으로 이용하고 또 편리하고 또 정확하고 빨리 가고. 자, 그러면 보시죠. 지도의 크기는 어때요? 지도의 크기는 세계지도 보여주나요? 세계지도 나오는 내비게이션 있나요? 전국지도 다 보여주나요? 뭘 보여주나요? 내가 있는 곳. 지도 크기는 작지만 항상 그 지도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 주변을 자세히 알려주고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뉴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창한 세계 뉴스나 대한민국 전체 뉴스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세히 알려주는 이런 뉴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많지는 않지만 자치분권 시대가 되려면, 그리고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언론을 만드는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